대초벌, 대초벌, 대추를 얘기하는 거겠죠. 대추의 벌따구니, 요거 같아요. 붉은 고래. 자, 그러면 대추의 볼이 붉다라는 얘기는 대추가 그렇죠. 무르익은 것입니다. 계절적인 배경으로 보면 역시 가을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왜? 대추가 붉게 익었으니까. 그런 골짜기에 밤은 어이 뜨뜨르며, 자, 밤은 어이 뜨뜨르며, 이거 뭐 읽기가 좀 거북스럽죠. 뿌뜨르며 이래야 할지 뜨뜨르며 해야 될지 어쨌거나 이렇게 읽던 저렇게 읽던 간에 떨어지며, 밤이 당연히 뭐예요? 떨어지는 거겠죠. 가을이면 대추는 붉게 물들고 밤은 떨어집니다. 익어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죠? 가을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을날의 풍요로움. 그죠? 먹을 것이 많아집니다. 벼빈 그루에, 벼를 벤 구루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벼가 이리 나가지고 나달이 이렇게 막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하게 되면 얘를 잘라내게 되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낫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루터기, 이렇게 남은 밑동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논에 가보면 추수하고 나서 이런 밑동, 남은 밑동들이 잔뜩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벼벤 그루해, 즉 벼를 베고 난 그 논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나 너희 날이 논거 개, 이거 뭔지 알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그렇죠? 개, 먹는 개, 뭐 갑각류인 개, 요겁니다. 그 개는 어찌 나리는 거, 어찌 이동하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다 빠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진흙탕이 되어 있는 그 논에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민물개입니다. 바닷개가 아니라 그 민물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논개라고 얘기를 하죠. 논에 있는 개, 그렇죠? 자, 그것들은 어찌 돌아다니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대추와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개, 이것들이 모두 가을날의 풍요로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뭐예요? 별을 뱉다면 곡식도 일단은 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충분한 그런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과 중장 부분에서는 가을날의 전원이고 가을날의 전원 중에서도 풍요로운 배경, 그런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장 볼까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술익자 채장사 돌아가니, 술이 익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자, 채장사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채를 팔고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장사가 제사시오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과 채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왜? 자, 곡주를 빚게 되면요, 그것이 익었을 때 반드시 채를 가지고 걸러내서 마시게 됩니다. 물론 그 찌끼가 있는 거, 찌끼가 좀 남아있는 것은 뭐 탁주라고 해서 그것도 술로 마시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걸러서 맑은 술을 먹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채라는 것은 결국 술을 마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술이 익자 아주 마침 채장사까지 돌아가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먹고 어일이, 무엇을 아니 먹고 어일이, 술을 아니 먹고 어쩌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앞에 풍요로운 먹을거리들, 이 먹거리들이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안주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안주 준비됐다, 술 준비됐다, 술을 거를 수 있는 채가 준비되었다. 술 안 마시고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 술꾼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꾼의 노래, 더 좋게 얘기해서 풍류를 나타내는, 우리 민족의 멋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주가 준비되고 술이 있고 채가 준비되는 이런 딱딱 들어맞는 상황,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금상첨화라는 사자성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비단에다가 꽃을 수놓으니 그 안이 좋겠느냐, 안주 있고 술 있고 채장사까지 돌아가니 그 안이 좋겠느냐, 이 금상첨화. 혹은 뭐 속담으로 장수나자 욕만 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장수나자 욕만 한다. 그러니까 뛰어난 장수가 나타나니까 뛰어난 말이 뭐 생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런 속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대추 볼이 붉게 물든 골짜기에 밤은 어이 익어서 떨어지며, 별을 벤 그루에 개는 어찌 왔다 갔다 하느냐. 마침 또 술이 있고 그 술을 거를 수 있게 채장사가 돌아다니면서 채를 파니 술을 마시지 않고 어쩌겠느냐
너무나 즐겁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이라는 분이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순간 바로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그 전원 생활의 낙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원 생활의 흥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 친화. 그런데 자연과 친화돼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을 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자연생활의 흥치, 우리 민족의 멋, 요것을 더 주된 이야기로 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22번째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버여내어 춘풍잎을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동짓달 긴긴 겨울밤입니다. 자, 황진이 작품이에요. 자, 또 황진이 작품입니다. 동짓달 긴긴 겨울밤의 긴 밤을, 쓸모없죠. 에이, 너무 길어서 쓸모가 없는 그 밤을 한 허리, 그 허리를, 그 중간을 뚝 잘라내서 자,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적 변형, 그렇죠? 시적 허용, 시적 변형, 주관적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자연의 어떤 현상, 객관적인 상황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주관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이? 자, 그래서 어쨌거나 동짓달 긴긴 밤 한허리를 잘라내서 춘풍잎을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춘풍이라는 것은 봄바람이죠. 수식하고 있는 것은 이불이다 그러면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이불,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이불 아래에다가 서리서리라는 것은 잘 정리해서 놓은 형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넣었다가 저장합니다. 시간을 저장하는 거죠.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었든 구비구비 펄이라. 자, 어론이라는 것은 정을 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을 통한 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 정통한 님, 사랑한 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님이 오는 날 밤이 되거든 구비구비 그것을 펴리라. 무엇을 펴리라? 바로 서리서리 넣은 기나긴 밤의 시간을 저장해 두었던 것을 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짓달의 긴긴 밤, 님이 없어서 무료한 이 쓸데없는 밤을 하늘이 둘크득 베가지고 따뜻한 이불 아래다가 넣었다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는 날 그 밤이면 그것을 쭉 펴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진이야, 사랑해. 내일 나 일찍 가야 돼. 미안해. 오늘 밤 하룻밤만 지내야 되겠구나. 안타깝다. 이때 뭐예요? 진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이 없는 긴긴 밤을 여기다 저장해뒀어요 하고 쫙 펴면, 뭐 30일 밤을 저장했으면 하룻밤 자는데 30일 밤만큼의 길이를 함께 하게 된다라는 참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발상, 참 뛰어난 작품을 창작하셨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주관적 변형이라는 거 반드시 그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서 그 뛰어난 발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살짝 배경을 말씀드리면 황진이라는 양반은 어떤 양반인지 알죠? 그죠? 천한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사의 서녀로 출생을 했죠. 서녀로 출생을 했어요. 서녀로 출생을 해서 옆집에 있는 뭐 이웃에 사는 그 남정네가 이 황진이를 굉장히 사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기생이 되었고, 그래서 뛰어난 문장, 뛰어난 외모, 이것으로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넘겼다, 넘어가겠다, 뭐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일화로 그 10여 년 동안 돌을 닦은 뭐 지족선사라는 그 스님을 파괴하게 만들고, 그죠? 또 잘 아는 벽계수 있죠? 벽계수, 수위감을 자랑 마라, 뭐 이거 시 작품 언젠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벽계수라는 그 왕족 출신의 인물이죠. 그 인물을 뭐 이렇게 뭐 유혹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청살리 벽계수의 수위감을 자랑마라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그 사람이 휙 쳐다보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뭐 그런, 그래서 낄낄낄 웃었다는 얘기가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경덕이라는 인물이죠. 서경덕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어떤 인물이에요? 예. 도학자로 유명한 인물인데 황진이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황진이가 그 뭐 서경덕의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해서 둘 사이에 뭐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묘한 사랑이 싹 터서 둘 사이에 사랑의 시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뭐 배경 이야기였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오래 함께 하고픈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오래 함께 하고픈 마음은 님이 온다면 내 곁에 온다면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23번째 작품, 조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조식이라는 인물은 뭐 뛰어난 인물이죠. 뛰어난 인물이어서 수차례 관직에 뭐 등용돼 뭐 관직으로 부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여기 나오는 두류산에 은둔하면서 살았던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조식 작품 들어갑니다. 두류산 양단수를 내듣고 이제 보니, 자, 두류산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양단수는 양쪽으로 나뉘어진 물, 이것도 구체적인 물의 이름,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류산 양단수는 그냥 편하게 두류산의 양단수를 내듣고 이제 보니, 옛날에 듣고 옛날에 그 소식을 들었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와서 보니, 자, 이때 당연히 감격이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격의 정서를 느끼게 될 것이고요. 도화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으라. 자, 복숭아꽃 딱 나오니까 뭐 나올 거 뻔하죠? 무릉도원 바로 나오게 되는군요. 그렇죠? 자, 복숭아꽃이 뜬 맑은 물에 산의 그림자까지도 잠겨 있구나. 자, 심화되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히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옌가노라. 자,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아히야, 무릉이 어디요? 의문. 그렇죠? 의문. 묻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나는 여긴가 한다 답. 문답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 표현상의 특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정서는 여기서 이제 보니 뭐라 그랬어요? 감격, 감탄이겠죠. 감탄의 정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냥 쉽게 이곳이 무릉도원이다 라고 얘기할 것을 묻고 답하는, 그죠? 변화를 준 형태를 통해서, 변화를 준 형태, 그리고 그러니까 묻고 답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건 무엇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강조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두류산의 양단수라는 곳을 옛부터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식을 들어왔으나 이제서 이것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구나. 더군다나 복숭아꽃이 뜬 맑은 물에 산의 그림자조차 비치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얘들아, 무릉이 어디냐? 바로 나는 이곳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자, 무릉하면 역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선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선의 공간. 그죠? 결국은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그래서 결국 신선의 공간 이상향을 계속해서 읊게 되는 것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 즉 선경, 신선적인 경치,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무리 정리. 자연에 대한 감탄,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24번째. 그 유명한 도학자 서경덕 아저씨의 작품이군요. 서경덕 아저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중기의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주기론을 펼쳤던 주기론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황진이하고 박연폭포, 박연폭포, 그다음에 서경덕 이 셋을 그 송도의 삼절, 뛰어난 어떤 뭐 이야기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절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 황진이에게 넘어가지 않았었지만 둘 사이의 어떤 그 묘한 사랑이 오고 갔었던, 뭐 어떻게 보면 고천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에서는 이 서경덕이라는 인물이 유물론의 어떤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서경덕에 대한 뭐 배경 설명은 잠깐 해드렸고요. 뭐 그건 뭐 암기사항이나 정리해서 기억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내용이 중요하죠. 마음이 어린 후이 내 마음이 어리석고 나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내 하는 짓거리가 다 어리석구나.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어리석으니 내가 하는 일이, 자, 나라는 인물이 어리석으니 그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만중운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깊은 구름 쌓인 산이니까 깊은 산입니다. 깊은 산에 어느 님이 오리마는, 자, 어느 님, 이것은 어느 님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 무슨 바람둥입니까? 이 님이든 저 님이든 다 와도 좋다, 어떤 님이 오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조금 이상하니까요. 그냥 어찌
어찌 님이 올 수 있겠느냐마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겠느냐마는 진한 잎 분한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불어오는 바람에 혹시라도 그인가 여기노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이 어리석다 보니 내가 하는 짓거리가 다 어리석다. 깊은 산 속에 어찌 님이 올 수 있겠느냐마는 즉 단절된 공간이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그런 그 소외된 공간 뭐 그런 공간에서 떨어지는 니까 부는 바람 소리에 혹시라도 근거한다. 이것도 환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황진의 시에서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그 입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발상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화자의 상황하고 정서 정리하는 건 뭐 언제나 중요한 얘기겠고요.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 그리움은 역시 종장 부분에 집약돼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째 성혼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성혼이라는 인물도 뭐 과거 시험을 이렇게 봐가지고요 몇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벼슬 그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그 인물 또 이황이라는 인물 그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 벗삼아 사는 그런 인물이었겠죠.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은 유수로다. 자, 말이 없는 청산 푸른 산이고 태 없는 형태가 없는 모양이 없는 그저 흐르는 물이로다. 값 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은 명월이다. 자, 값이 없는 값을 치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시 공부했었죠. 누황사하고 연결을 해서 자, 힘센 이가 다툰다면 힘을 가진 이가 다툰다면 이 자연을 나는 즐길 수 없다. 그러나 누구도 나를 금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즐기겠다라는 작품 기억날 겁니다. 그 작품하고 누황사하고 연결했던 것처럼 이 작품하고도 또 연결을 서로 해볼 수가 있겠죠. 값이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로다. 자, 모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은 모두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이중에라는 건 뭐예요? 이 가운데에 즉 자연 속에 자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병 없은 이 몸이 병이 없는 나의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자, 분별 없이라는 건 뭐예요? 전혀 뭐예요? 근심 걱정 없이.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건 사리 분별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이 없는 청산이요. 자, 말을 하지 않는 푸르른 산이요. 형태가 없이 그저 흐르는 물이다. 값을 매기지 않는 즉 돈 주고 사고 파는 맑은 바람이 아니요. 그 다음 임자 주인이 없는 밝은 달이다. 그러니 이런 자연 속에서 나는 병도 없으니 함께 그저 분별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늙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을 보면요 대꾸를 이루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없은 없이 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반복은 역시 반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첫째 음악성 그렇죠. 운율하고 관련이 있겠죠. 또 한편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강조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강조되느냐?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강조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없는 것은 뭐예요? 자연이죠. 근데 또 없는 것이 뭐냐면 병없으니라 그래서 이 몸 시적 화자도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연과 인간 화자가 무엇이 됩니까? 없는 것으로서 동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분별 없다, 병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없어요. 이 없다라는 것이 거의 없음이라는 것이 욕심이 없다, 무엇이 없다.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 바로 달관의 경지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니란 말이 반복됨으로써 음악성을 만들고 한편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강조하면서 그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속성 자체가 화자도 병이 없고 분별이 없고 자연도 형태가 없고 뭐 값이 없고 임자가 없고 등등 그 동격을 이룸으로써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일체감을 느끼고 동시에 달관 이것저것 사심이 없는 욕심이 없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독특한 발상의 작품